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고백할 게 있어요. 좀 전에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보니까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찍은 거예요. 한 30분 넘게 찍었는데 막 현타가 오려고 하네요. 그래도 멘탈 바로 잡고 다시 촬영해야죠. 자, 이번 시간에는 벌써 챕터 8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교재가요, 챕터 13까지 있어요. 8 끝나면 이제 9, 10, 11, 12, 13. 5개만 하면 되네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이제 자본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요. 크게 요 세 가지 이제 주제예요. 시장이 효율적 시장 가설, 파마, 유진 파마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시장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시장의 이상 수익률 현상, 그죠? 첫 번째는 시장이 효율적인데,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왜 네 말에 반하는 이런 현상들이 관찰되지?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거. 그 다음에 행동 제목하고는, 야,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전제가 뭐니? 사람들이 합리적이잖아. 그래? 근데 사람들이 진짜 합리적이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아. 사람은 감정적이고 사람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할 때가 더 많아. 근데 어떻게 시장이 효율적이야? 진짜 효율적이야?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도 좀 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율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논의를 조금 수월하게 해서 그냥 주식시장을 보는데,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효율적이냐? 그러면은 이 효율성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측면이,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니까 매매가 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스무스하게 굉장히 낮은 거래 비용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되면 효율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하고 뭐 제도, 여러 가지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결정하겠죠. 두 번째는요, 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은 분배라는 말이 있어요. 자본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투자자하고, 그렇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 투자자하고 돈을 수요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돈이 이제 교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은요,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요. A 시장은 이제 발행 시장이 있고요. 발행 시장. B 시장은 유통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유통시장, 발행시장이 뭐 눈에 보이는 시장이냐? 그렇지 않죠. 추상적인 시장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나 이번에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돈 좀 벌었어? 라는 건 뭐예요? 유통시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주식을 매매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매매해가지고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발행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기업을 보면 기업에서도 유상증자하고 IPO 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는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 있어요. 그럼 기업은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는 기업한테 돈을 주는 거죠. 돈을. 그럼 뭐 이 기업은 받은 돈으로 뭐 투자를 하든 뭐 운용 자금하든 뭐 직원들 월급을 주든 뭐 알아서 필요한 데 쓰겠죠. 그렇죠? 그럼 요 주식이 발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 갖고 요 주식은 발행되면 다시 유통시장에 대해서 거래가 되면 뭐죠?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죠. 가격, 그쵸? 가격이 형성되면, 그쵸? 그래가지고, 또 요 가격이 잘 형성돼야지, 그러면은, 야, 주식을 내가 발행하는데 얼마 받아야 되지? 할 때 요 가격이 오는 거죠. 야, 얼마 받으면 돼. 왜? 지금 얼마짜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특히 여기서 이제 자본이 효율적이다. 배분, 분배에 대한 효율적인데 이 두 가지가 효율적으로 좀 더 잘 운영돼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본량이 효율적이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장 먼저 자금이 배분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한테 제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부터, 쉽게 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부터 돈이 차곡차곡 배분이 되는 거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야, 나 A라는 투자가 있어. 돈이 필요해. 이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 IRR이 50%야. 돈이 필요해. 정말 필요해. 지금 이게 없으면 이 투자가 날아갈 때, 그러면 자본시장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 평균 금리가, 평균으로 사람들이 쓰는 게 10%야. 그럼 나는, 야, 15%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줘. 그럼 돈들이 나한테 먼저 오잖아요. 그럼 나부터 이렇게 하는가? 나부터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돈이 간다는 거는 가장 수익률을 높게 제공하는 거. 다른 얘기하면은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갖는 투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 돈이 먼저 배분되는 거죠. 이게 배분의 효율성이고, 세 번째에 대한 효율성은요, 정보에 대한 효율성이에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식은 미래의 어떠한 예상치가 주가에 반영된 거다. 그러면은 이 정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정보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현재 정보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재 정보인데 미공개 내부자 정보가 있죠. 그럼 이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느냐?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형의 효율적 시장이다. 현재 정보,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준강형의 효율적 시장이다. 과거, 현재,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강형의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시장의 효율성은요, 요 3번 정보에 대한 효율성을 위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효율적 시장 가서 그럼 여기 이걸요 줄여가지고요 EMH라고도 불러요. EMH. 제가 아는 EMH는 우체국 택배인데 익스프레스 못 찍잖아요. 그죠? 우체국 그 해외 택배 보낼 때 우편 보낼 때 특성인가 뭐 이건데 하여튼 이거를 이제 우리 재무학에서는 EMH라고 해요. Efficient Market Hypothesis. 근데 보면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그죠? 이론하고 가설 중에 어떤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냐, 그쵸? 이론이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설은 뭐예요? 내 주장인 거예요. 주장인데 아직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왜 증명되지 않았냐? 그렇죠? 이 효율적 시장을 지지하는 거, 야 얘가 맞다라는 증거도 많이 존재해요. 반면에 얘가 틀렸다라는 증거도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것들이 그 반대의 사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론으로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정보에 대한 효율적은 어떤 뜻이냐?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어서 공개되면 이 정보의 가치만큼 자산의 가격, 쉽게 말하면 주가죠. 주가에 그것도 immediately 혹은 promptly,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간이에요. 주식시장인데 이게 이날 정보가 유입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보가 이만큼, 이 정보의 가치가 100원 가치라고 해볼게요. 한 주당 100원씩, 그죠? 요 가격의 변화가 100원만큼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거래되면은, 이거 효율적이구나, 라고 해요. 근데 얘처럼 정보가 유입되는데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요. 아니면 얘처럼 정보가 유입되는데 가격이 너무 과잉 반응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얘는 천천히 하니까 정보가 유출된 상태에서 요때 내가 얘를 구입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얘는요. 야, 과잉 반응할지 아니까 높게 올라갔을 때 이때 공매를 해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은 뭐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유출이 아니라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면 우리가 차익 거래가 존재하는 시장은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보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대신 이제 이런 시장도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정보가 이제 보면 새는 게 있잖아요. 항상 보여요.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담당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극단적으로 텐더 오퍼라고 할게요. 텐더 오퍼가 공개 매수예요. 그 어떤 거냐면 A라는 주식이 현재 뭐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뭐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인수하려고 누군가가 딱 때리는 거예요. 한 주에 나는 이거 15,000원 살게. 나한테 팔어. 그럼 뭐예요? 10,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주가가 50% 오른 거죠? 그럼 이런 거를 텐더 오퍼를 하려면요. 그죠? 거래소에도 신고해야 되고, 뭐, 금융위원회도 신고해야 되고, 텐더 오퍼에 맞는 양식도 작성하려면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그죠? 텐더 오퍼 하려면은 계획을 짜는 요 텐더 오퍼 대상, 주체죠? 주체 뭐 어떤 회사가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 관계자들도 있어야 되고 증권사도 줘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텐더 오퍼가 시행되기 전에 알아요. 그럼 누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정직하다고 믿고 싶고 우리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런 텐더 오퍼 같은 비공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법법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살 수 있잖아요. 설사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발설하지 않더라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회식할 수 있잖아요. 회식하는데, 옆에 테이블들이 우연히 이 사람들 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쵸? 뭐, 그거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조금 세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렇게 막 올라가요, 막.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죠? 미리 정보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효율적이냐? 이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쵸? 대신 이런 건 비효율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그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차익거래를 얻을 수 있으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보의 효율성에 따라서 약형, 뭐 중강형, 강형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보시면 효율적 시장은 아니고 세 가지예요. 약형의 EMH인데 약형은요 영어로 쓰면 weak form이에요. 이거를 제목학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냥 영어로 된 거를 한국말로 번역했다. 그렇게 내가 그래서 뭐 이 이상이 번역한 게 누가 제일 처음 먼저 번역한 사람 거 쓰는 거죠. weak form, 그렇죠? 약하는 형태, 그렇죠? 그다음에 준강형은 세미라고도 하죠. 세마이 스트롱, 강한데 반만 강형. 반이니까 준이라는 게 반이란 뜻이에요. 반만 강한 폼. 강형은 강하니까 스트롱 폼. 그렇죠? 스트롱 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스트롱 폼을요. 그래서 각각의 시장의 이름을 이제 붙여놨는데 이 중에 이제 약형에 대한 거는 역사적 공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는 과거 정보만 반영돼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 정보 외에 뭐 현재 공시된 정보, 그다음에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면 내가 초과 수익은 위험 대비 수익이죠. 수익을 못 얻는다는 게 아니라 위험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준강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성립한다면 준강형은 주가라는 건 요 과거 정보 플러스 현재 공시된 정보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용해도 네가 초과 수익을 못 얻어. 그러니까 수익을 못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초과 수익이죠. 왜냐면 어떤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험 자산이니까 위험이 뭐 1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10에 해당하는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 뭐 10%다. 그러면은 10%만 얻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누구는 물론 10%나 높게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10%보다 낮게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평균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10% 위험에 해당하는 수익률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수익률을 얻는다 못 얻는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형의 소율적 시장 가설을 성립한다면 과거 정보 지금 공시된 정보 플러스 그죠 그 회사 안에 있는 내부자 정보까지도 전부 다 그죠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너는 수익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초과 수익을 위험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컨셉인데 다시 보면 약형 그래서 과거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는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가는 어떤 과거에 이용 가능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랑 뭐 거래량 뭐 과거 공시하는데 대표적으로 주가하고 거래량 가지고 우리가 차트 분석하잖아요. 차트 분석. 그렇죠? 차트 분석하면 뭐 골든 크로스다, 뭐 추세선이다, 이평선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뭐 줄어들고 있다, 뭐 거래량이 뭐 터져가지고 주가 오를 거다, 뭐 장대 양봉이다, 뭐 장대 음봉이다, 뭐 삼봉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죠. 이게 왜냐면 차트 분석해서 패턴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성립하지 않으면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가지고 내가 주식 매매하면 플러스 알파죠. 젠센의 알파. 그죠? 이걸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약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검증해 보려면 이 패턴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존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는 주가가 랜덤이에요. 무작위로 움직여요. 무작위는 뭐예요? 그러면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는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랜덤이 아니면 패턴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랜덤이냐 아니냐 랜덤 무작위성 이거를 검증하는 게 약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주가는 무작위로 변한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주가가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냐 패턴이 없냐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강형은요.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개된 정보만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정보 플러스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회사 공시 자료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아무리 이용해봤자 너가 초과 수익을 못 얻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사건 연구라는 통해서 사건 연구를요. 영어로 쓰면 뭐 이 학문 자체가 넘어가지고 이벤트 스터디라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요 T는 0시점 뭐가 나와요. 그럼 주가가 뭐 이렇게 가다가 찍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때 진짜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런 모습을 보이냐를 봐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죠? 야, 시장 효율적이구나. 내가 그거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아, 시장은 비효율적인 거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건 연구. 강형의 효율적 시장 가사는 어떤 거냐? 정부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과거, 현재 공포된 정보, 그다음에 미공개 내부자 정보까지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 만약에 이런 미공개 내부자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의 내부자가 주식 매매에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를 검증하면 돼요. 그래서 뭐 검증하는 게 물론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관찰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첫 번째는 자사주 있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도해요. 그럼 누가 결정했어요? 회사 사장님이 결정했죠. 회사님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매도하고 나가지고 뭐 이런 그 수익을 봐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오고 난 이후에 수익이 시장의 평균보다 높냐 작냐를 본다면 그렇죠? 강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고위 임원들한테 보면요, 회사가 이제 주식을 주거나 로얄티를 높이려는 개념에서, 소속감을 높이려는 개념에서 고위 임원들한테 회사 주식을 사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 사겠죠? 사고 나가지고 보통 6개월 이내에 팔면 되는 내부 정보인데, 이게 뭐 그 이후에 팔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사고 파는 행태를 봐가지고 수익을 얻냐 못 얻냐를 본다면 가용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어떤 게 성립하느냐? 성립했을 때 얘가 성립하는 것 같다. 이걸 좀 그림으로 본다면 요게 수직선 한번 이게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그렇죠? 요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야, 시장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다. 여기는 완전 효율적이다. 지금 어디냐? 얘는 중간이잖아요. 우리 한 요 정도 어디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형도 아니고 약형도 아니고 중강형 비슷한데 라는 게 지금까지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중강형이라면 이런 약형 역사적 정보를 통해서 주가를 초과 수익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시장 이상 수익률이에요. 야, 시장이 효율적이라며. 효율적이라면 이런 일들이라는 게 패턴이죠. 패턴. 쉽게 말하면 패턴 같은 것들. 그다음에 현재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요 패턴을 만드는데 요 패턴을 만드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과거 정보. 그렇죠? 두 번째는 과거하고 현재 정보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야, 이거 시장이 어떤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떼돈 벌 수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월 효과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1월 달이에요. 나머지 달은 수익률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월 달은 수익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주식 수익이 높다라는 게 한 번만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패턴이 아니죠. 꾸준히 발생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야, 그러면 누구나 1월 달에 주식 사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시장이 패턴이 존재하니까, 특히나 과거 정보를 가지고도 패턴이 존재하니까 요거는 시장이 비효율적인 증거 아니냐. 그렇죠? 소외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제가 뭐 학원에서 강의하면 더 이제 길게 재밌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좀 너무 오래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세상 보면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뭐 현대자동차의 전망치, 이런 큰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그 회사도 방문도 하고 그 회사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써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세우글로벌이라는 회사 아세요? 세우글로벌 뭐 손오공, 이런 회사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쓰냐? 안 써요. 너무 작은 기업이라서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소외받은 거예요, 증권시장에서. 이 소외받은 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쓴 기업의 수익률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소외받은 애들의 수익률이 더 높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야, 이것도 야, 시장이 이상한 거 아니냐? 효율적 시장 가서 성립한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저파라는 것도 똑같아요. 퍼는 P0하고 EPS잖아요. 기본적으로 EPS는 과거 자료예요.
P재료는 현재 주가가 현재 자료예요. 그래서 퍼가 높은 애들은 수익률이 이만큼인데 낮은 애들은 수익률이 높네? 이런 현상들. 그쵸? 그것도 저퍼 효과. 기업 규모는요, 소액기업이랑 좀 맞물리는 효과인데, 우리가 대기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기업이 있어요. 야,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이만큼 나. 대기업. 소기업은 이렇게 높은데?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야,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요 소기업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규모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들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꾸준히 이런 패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시장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증인 거죠. 왜? 이론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외가 너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시장 과잉 반응. 과잉 반응은 이거예요. 이건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어떤 정보가 왔으면 정보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막 오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런 과잉 반응이 많이 관찰되더라. 이게 그렇죠? 중강형의 효율적 시장 가상도 성립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효과, 반전 효과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글씨를 봐가지고 용어를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멘텀이라는 건요, 어떠한 흐름, 뭐 충동, 뭐 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성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 애들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증시의 격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왜요? 네가 주식에서 돈 벌고 싶으면 달리는 말에 뭐예요? 잘 올라가는 거죠. 쭉쭉쭉쭉 올라가는 주식을 사. 그럼 걔가 계속 올라갈 거야. 왜 그러냐면요. 제가 또 기술적 분석을 좀 하는데, 증시에 보면요, 추세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추세라는 건, 그죠? 추세라는 건 뭐냐면 트렌드예요.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주가가 오르기로 방향을 잡았어요. 한참 동안 쭉 올랐다고 봐요. 반면에 한 번 주가가 떨어지기로 방향을 잡았어요. 한참 동안 쭉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추세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멘텀 전략이에요. 그래서 반전 효과는 말 그대로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오른 애를 내가 사보니까 야, 이 주가 떨어지더라. 과거에 주가가 떨어진 애들을 내가 사니까 주가가 앞으로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 모멘텀은 이 현재를 기준으로 올랐어. 앞으로도 오르는 애들이 모멘텀이에요. 떨어졌어. 계속 떨어지는 모멘텀이에요. 그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쭉. 그럼 얘 미분의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반대면 쭉.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한결같은 애들이에요. 반전은 야, 어저께까지 올랐는데 오늘부터 떨어져. 어저께까지 떨어졌는데 오늘부터 올라.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달라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하냐.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멘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기 T는 0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3개월 전 T는 마이너스 3개월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보면 주가가 꾸준히 평균보다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할게요. 여기 평균보다 오른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애들을 그렇죠. A라고 부르고 3개월 동안 주가가 꾸준히 평균적으로 누적 수익률이 떨어진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B라고 불러요. 이 오른 애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위너라고 표현을 해요. 떨어진 애들 이제 루저라고 표현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얘네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면 A는 계속 올라가고 B는 계속 떨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멘텀 효과예요. 이건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실적만 보는 거예요. 반전 효과는요, 똑같이 보는데 T는 0인데 요 타임 스팬을 아까 3개월이었잖아요. 3개월 대신 3년 전, 3년 전으로 본 거예요. 장기간 동안 이렇게 오른 애들, 요걸 이제 우리가 A라고 보고 장기간 동안 떨어진 애를 B라고 봐요. 똑같이 올랐으니까 얘도 이제 이름은 위너예요. 그죠? 얘는 루저예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요 위너를 사니까 앞으로 얘네들은 계속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루저가 된다. 이 루저를 사니까 주가가 얘네들 오른다. 이게 반전 효과예요. 그래서 모멘텀과 반전 효과의 차이점은요.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애들, 나쁜 애들. 그죠? 보시면 단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면은 그쵸? 모멘텀. 장기적으로 저성과 낸 기업 포트폴리오 이게 이제 그쵸 이제 반전 효과라는 거예요. 그 두 개 차이는 이제 물론 주가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의 차이도 있지만요. 그 데이터를 모으는 시점이 장기냐 단기냐 이런 차이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또 행동재무학이죠. 행동재무학을요 우리가 이제 behavior, finance 이런 말을 써요. 말 그대로 행동 재무학이에요. behave 이게 이제 행동하다는 뜻이잖아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건데 얘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갖고 심리학. 야,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뿐만 아니라요 재무학의
모든 이론은 뭘 가정하냐? 투자자는, 그죠? 합리적이다. 경제학에서도 투자자는 합리적이라고 가정해요. 근데 심리를 보니까 야 투자자는 이런 이성적이지 않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비합리적이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야 정말 이게 합리적이야? 야, 내가 심리학자인데 연구해 보니까 합리적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야씨 뭐 합리적이냐?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큰 프레임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EMH 야 합리적이야. 그쵸? 두 번째, 물론 여기에 보면 이상 수익률을 해서 비합리적도 있지만 그건 마이너라고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행동재무학. 행동재무학.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야. 네, 이런 거죠. EMH는 합리적이니까 시장이 효율적이야. 그쵸? 얘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자본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니까 얘는 사람 비효율적이야. 정반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1하고 2가, 그러면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둘 다 맞죠? 둘 다 실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현실에서는 1번과 2번이 둘 다 존재하네. 1 더하기 2. 그럼 이 결과는 건 뭐야? 그럼 시장이 효율적인 거야? 아니면 시장이 비효율적인 거야? 요런 이제 질문으로 남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원래는 대부분 사회과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특히 경제학도 그러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더 뒤에서 얘기할 텐데 이 행동재무학은 시장이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것들을 그죠? 이제 사람이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럼 비효율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의들이냐? 정보 처리 오류,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한번 마음을 먹었어요. 야, 이번에 삼성전자 보니까 좋아. 그치? 반도체도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에서 오케이, 좋다, 굿이라고 격려를 했어요. 굿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무슨 뉴스가 오잖아요. 뉴스가 이제 계속 들어와요. 내가 T는 연기 시점에서, 야, 좋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거는 굿뉴스, 어떤 건 배드뉴스? 그러면은, 특히 이 배드뉴스가 들어오면은 이 배드뉴스에 대해서 내가 평가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 마음을 좋게 먹었어. 그러니까 계속 좋게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예요. 컨저버티즘. 사람들이 새로운 증거를 입수해도 자신의 기존 판단, 신념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왜 자기가 떨어지는 주식은 뭐예요? 뭐 안 좋으니까 떨어지겠죠? 마음을 안 바꿔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은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 산 사람은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바꿔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어떤 트렌드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대표성은요, 일부만 보고 우리가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추세선이 있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하잖아요. 야, 이 달리는 말이 도대체 언제 동안 달렸는데? 한 달 달린 거야? 두 달 달린 거야? 보니까 한 달 달렸는데? 야, 한 달 동안 올랐다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보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이 주식이 지금 거래된 지가 30년이 됐어. 그럼 30년 동안 계속 달렸나? 그쵸?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성 오류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 심리. 액자 평양은요, 이제 사람들한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때요, 이거를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제공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거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제 뭐 라면을 끓였어요. 이렇게 라면을 끓이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다 라면이 뽀글뽀글 이렇게 있어요. 이걸 그냥 식탁에다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놓고, 김치 넣고, 여기다가 젓가락 딱딱 이렇게 놓고 먹어요. 그럼 뭐예요? 이 라면은 그냥 라면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라면을 보시면 굉장히 또 근사한 그릇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릇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뭐 고로청자 쉽게 말하면 고로청자라고 할게요. 고로청자처럼 만든 데다가 라면을 뽀글뽀글 담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시면은 수저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밑에다 깔개 있잖아요. 수저도 이렇게 정갈하게 놓고 그쵸? 수저도 놓고 젓가락도 정갈하게 놔요. 그러고 나서 상도 굉장히 정갈하게 하고 마른 밑에도 그냥 놓는 게 깔개에다 이렇게 놓고 딱 놔요. 그럼 어떻게 봐요? 야, 얘는 고급 라면인가 보다. 뭐 이 라면은 금으로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요. 같은 정보를 어떻게 담아냐에 따라서 얘는 김밥 천국 라면이네. 그쵸? 얘는요. 미슐랭 3스타. 3스타 라면이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요게 이제 액자 평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원래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어떤 액자에 담느냐에 따라 그죠? 그림을 도화지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면 아무리 좋은 명화라 할지라도 뭐 별거 없네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냥 그림 추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3살, 4살짜리 그림도 막뭐 금태 같은 액자에 담으면 야,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구나. 좋은 뭐 명화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액자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주식시장에서 정보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심리에게는요. 돈에 이제 꼬리표를 좀 붙여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예제에서도 내가 이제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이제 부모님 뭐 생신 선물이에요. 부모님 뭐 환갑이다. 그래서 내가 환갑에 뭐 선물해드린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딱 떼놓고 나머지 500만 원은 야 내가 어차피 내가 1,000만 원을 보너스 받았는데 500원 코인하지? 그 500원 잃어도 돼. 근데 부모님한테 주는 그죠 생신 선물 500원 잃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똑같은 돈인데 그 사용처에 따라 가지고 돈의 경중을 이제 모아놓는 거죠. 이게 투자랑 무슨 관계냐? 우리가 이제 주식에다가 몰빵했어요. 주식에다가 몰빵하면, 그쵸?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생활비가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비를 쓰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대요. 야, 주식을 파는 게 왠지, 그쵸? 뭐, 내가 이제 주식을 좀, 뭐, 뭐랄까. 하여튼 뭐, 미래의 뭔가를 좀 없애는 거라 가지고 좀 깨름직하대요. 그래서 주식 파는 거 대신에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금은 내가 빼가지고 막 쓸 수 있지만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심리 회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회 회피라는 건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잘못된 건 네 탓. 잘된 건 내 탓.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량주에 보면 다 투자해요. 우량주에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역시 내가 우량주에 달 투자했구나. 손실이 났어요. 아, 내가 병신이네. 내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왜? 남들도 다 우량주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남들도 다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운이 안 좋아서 그래. 이거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량주가 아니라 아까 전에 뭐 새우글로벌 같은데 뭐 손오공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 많아요. 되게 그죠? 우리가 말하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잡주고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소기뭐 소액 기업이죠. 여기에 투자해서 내가 이익이 나면 야 역시 나는 주식의 신이야. 손실이 나면 야 내가 병신이었네. 내가 잘못 투자했네.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자기를 자기가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 주식보다는 이런 큰 주식, 남들 다 따라하는 주식을 많이 산다. 왜? 그때 잘못되더라도 내가 남 탓을 하니까. 내 탓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후회 회피예요. 이 전망이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망이론은 시험에 잘 나오고, 이제 계산 문제로도 이제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효용함수는 뭐예요? 위험 회피적이에요. 위험 회피냐 아니냐는요. 여기를 쭉 가운데를 그려보고 이게 위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록 함수, 아니 볼록 아니 오목 함수, 밑에 있잖아. 얘를 이제 볼록 함수라고 해요. 볼록 함수인 경우에, 오목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사람은 위험 회피자예요. 그렇죠? 볼록 함수는요, 위험 선호자죠. 뭐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자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언제냐? 돈을 따고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100억 투자했어요. 110억이 됐어. 그쵸? 1110억, 110억. 그러면 10억 번 거잖아요. 와, 그러면 주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요때부터는 굉장히 몸살이는 거예요. 빨리 내가 현금만 싣고 싶고. 근데 100억 투자했는데 주가가 90억이 됐어요. 10억 잃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물타기 해요. 그러니까 요때는 사람들이 위험 회피를 해요. 그렇죠? 앞으로 돈을 잃을 게 겁나니까. 얘는요. 위험이 선호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 선호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도 90억, 100억 투자했는데 90억이 됐다는 거는 얘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면 투자를 줄여야 돼요. 근데 더 투자하잖아요. 물타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부의 수준이 양수일 경우에는 전통적인 효용함수처럼 위험 회피적인 이런 것들을 보이지만 자기의 투자 수익이 그죠? 부가 이제 음수의 영역일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테이킹한다. 그래서 물타기도 하고, 그쵸? 본전 찾으려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건요, 지 잘난 거죠.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어떤 걸 분석을 했어요. 그럼 내 말이 맞아. 그러면 그거를 내 말이 맞으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보가 막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정보를 다시 분석했는데 그게 분명히 내가 이전에 분석한 내용과 반하는 정보예요. 그러면 내 의견을 바꿔야 되는데 나를 너무 믿은 나머지, 그쵸? 아니야, 옛날에 내가 한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을 안 바꾸는 게 과신이죠. 그러니까 과신은 이제 보수주의라는 거하고도 연결돼요. 그리고 이게 앵커링이라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시장의 비합리성, 군중심리, 그쵸?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다 같이 그냥 사는 거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 같이 안 사는 거고, 그쵸? 이게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근데 코로나 때 제 기억에 삼성전자 한 9만 원까지 간 것 같아요. 한 5만 원에서. 그러니까 막 5만에서 6만 원 가니까 6만 전자, 6만에서 7만 원 가니까 7만 전자, 영차, 영차 막 이러면서 막 팔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군중심리인 거죠. 예, 그쵸? 이런 걸로 인해서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MH 얘는 합리적이야. 합리적이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이야. 효율적. 그다음에 Behavioral Finance. 얘는 비효율적이야, 시장이. 근데 요 A번도 맞는 얘기고 B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하고 B가 합쳐진 게 현재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효율적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 뭐가 맞는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결론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다. 뭐가 있냐? 중요한 건 시장이 야, 이런 비효율적인 거 있는 거 인정. 효율적인 거 있는 것도 인정. 근데 보면 효율과 비효율을 가르는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차익거래야. 차익거래라는 건 똑같은 어떤 주식이, 쉽게 말하면 주식이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벌고 싶어 하면, 그쵸? 저평가된 거를, 그쵸? 매수하고 고평가된 거를 매도하면서 차익거래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익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누구나 다 공매도 할 수 있고, 공매도 수수료도 저렴하고, 이런 저러면 차익거래가 쉽게 할 수 있고, 그죠? 그 차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적고, 그러면 차익거래가 매우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세상에 참여하는,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차익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만큼의 사람이 참여하는데, 요 일부만 차익거래 하더라도, 요 일부로 인해가지고, 시장은 효율적인 뭐예요? 차익거래 기회가 없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정보가 그때그때 반영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존재하더라도, 일부만 존재하더라도 차익거래가 원활히 되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차익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익거래 하려면 뭐 제도적으로 너무 제약상이 많아. 그래서 사실상 차익거래가 힘들어. 그러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중간이에요, 중간.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차익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제약상이 없어요. 그럼 시장은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차익 거래 몇 명이 하든 상관없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러면 시장은 이쪽에 좀 가까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차익 거래가 얼마나 수월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요 양끝단에서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요 차익 거래에 대한 제약사항을 장벽을 낮추자. 그럼 시장은 좀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이런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